3월에 나오게 될 저희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중에 이제 끝부분에 있는 좀 결론적인 얘기 챕터 두 챕터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시리즈로 나오는 책인데 잠깐만요. 이게 말이 안 됐나? 예. 이제 창조론 대강자 시리즈가 원래 7권까지 그제 쓸 생각을 하고 오래전에 시작한 시리즈인데요. 지금 요게 오늘 지금 중간에 있는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하는 것이 원래 4권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제가 아까 그 저자 후기에 잠깐 썼습니다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밀다 보니까 6번째 책이 되고 7번째 책은 지금 드래프트를 끝내고 이 폴리싱 하고 또 도큐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지금은 마지막 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권 이제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은 다음 달에 나오게 되고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늘 산책을 한 2시간 정도 한 10km 정도 하는데 오늘 산책하는 길에 얼마나 안개가 많은지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뒤로 이게 코스탈 해안 산맥이 이렇게 쫙 둘러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눈이 꽉 덮여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오늘따라서 굉장히 안개가 많더라고요. 안개 가운데 큰 나무가 아름답게 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희미한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산책하다가 휴대폰으로 하나 찍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희미한 가운데 안개 속에서 참 암중모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이 비슷한 안개 속의 나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상징적으로 하나 이렇게 사진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이 기온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기타 기초과학, 응용과학, 공학 이런 데 모든 지식도 다 막 그런 우리의 세계관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만 특별히 기초과학 중에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특별히 우리 자신의 과거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세계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마르지 않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을 때도 종의 기원은 전혀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란 말이냐. 사실 다윈이 그게 관계된 책을 낸 거는 그로부터 한 10몇 년 지나서 낸 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들 중에서도 역사라든지 고고학, 고인류학, 고생물학 이런 것들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걸 해서 뭐 하겠나 산업도 발달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 우리 기원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잘 아는 뒤쪽에 관록한 게 빠졌는데 리처드 도킨스는 이번에 얘기를 제가 조금 좀 코테이션을 하고 싶은데요. 생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깊이 감동되어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릴 때는 갖고 있었죠. 하지만 15살 때 그분의 얘기를 보면은 결국 진화와 생물이 왜 그렇게 설계된 듯이 보이는가에 대한 진실한 설명을 알게 되었을 때 신에 대한 어떤 개념도 포기하게 되었다. 진화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침팬지의 사촌들이며 멍키의 좀 더 먼 사촌들이며 물고기의 훨씬 더 먼 사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진화에 대한 확신이 도킨스로 하여금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확실하게 조금 그 확실성을 가지고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에서 출발한 추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세계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사고의 수렴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기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창조론 진화론 논쟁에 있어서 늘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창조 연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지구, 젊은 우주는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문호 교수님 잘 아시듯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젊은 지구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루 다니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가 6천년 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없고요. 현재로서는 과학자들이 개발한 절대연대 측정법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사능 연대 이것이 그나마 제일 그래도 절대연대 측정으로서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우주는 한 138억 년, 지구는 한 46억 년 혹은 45억 7,500만 년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확실성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거기다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창조 연대 논쟁이라고. 여기서 조금 두껍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젊은 지구론에 제가 아주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젊은 연대, 젊은 지구론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 하는 건요. 한번 빠져보면 압니다. 이게 마치 이단에 빠지는 거하고 정서가 똑같아요. 못 돌아옵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다. 여기 빠지게 되면 다시 못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소위 잠정성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젊은 지구론에 빠지게 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싶은데 그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도저히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지. 하여튼 오랜 연대는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암석의 연대 측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기물들의 연대를 측정하는 C14 데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시료 채취나 측정 과정에서 오염만 주의한다면 뭐 거의 대체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오랜 연대, 암석연대가 대충 오랜 연대인데 암석연대를 측정하는 뭐 우라늄이라든지 혹은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그 연대 측정법하고 카본 데이팅하고가 서로가 카본 연대 아주 오래된 거 측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암석연대 측정하는 아주 최근 암석연대하고 오버랩이 되면 그 연대가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 절대연대 측정법으로서 방사능연대는 믿을만하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강력하게 또 비교적 좀 양심적인 분들은 우주가 6천년 되었는데 단지 138억 년 된 듯이 보일 뿐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 조금 양심적이죠. 우주가 오래된 듯이 보인다. 실제로 오래된 게 아닌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된 처음 만들 때부터 오래된 우주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6천년, 138억 년 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6천년 전에 138억 년짜리 우주를 만들었다. 또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억 년 전에 6천년 전에 46억 살로 만들었다. 근데 그거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반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반증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전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적어도 방사능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돼 있죠. 사실 방사능연대가 시작된 것이 19세기 말에 베크렐의 방사능 발견한 것이 1896년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으로 그 현상을 가지고서 연대를 소위 데이팅이죠. 남녀간 데이팅 말고요. 연대 측정하는 게 이루어진 것이 1910년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측정 방사능 연대 처음으로 측정된 것은 지금으로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제 연대 측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차가 나오는 오차 요인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점점 그 측정 결과가 정확하다. 뭐 우리가 이건 더 이상 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 문제로서는 더 이상 인류의 기원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동식물의 기원이나 혹은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젊은 연대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주로 이제 창조과학이나 젊은 지구론자들이 지질시대나 빙하기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더 이상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굉장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아직도 그런 참 지질시대 그건 순전히 다 진화론자들의 구라고 이것은 창조론자인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질연대파 현대 지질학이 이제 18세기 말부터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200한 수십 년 동안 사실을 발전해 온 것인데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질연대표가 마치 지질학의 백본과 같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다듬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정과 보완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파인 튜닝이지 뭐 왕창 바꾼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지질시대와 지질연대는 확정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젊은 지구론자들의 얘기가 전혀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은 지질시대는 물론이고 빙하기의 존재도 부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느냐. 대부분의 지질시대와 빙하기는 창세기 6, 7,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한 10달 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모든 지층이 다 쌓였다. 고생대 제일 밑에 캄브리아 지층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 다 쌓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억 년이 아니라 10달 반 동안에 다 쌓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바벨탑 쌓는 기술을 봐라. 저 굉장한 기술 아니냐. 노아 방주를 만든 기술을 봐라.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도로 발달해서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빙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빙하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루이 에거시스라고 스위스 출신의 알프스에 살았던 분인데 미국으로 와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죠. 이 루이 에거시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1840년이니까 한 180년 전에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에거시스의 제안 이후에 빙하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빙하기의 횟수, 범위, 길이, 흔적, 빙하기의 크기, 빙하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런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빙하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지구론자들, 창조과학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등 현생 인류가 살았기 때문에 빙하기를 인정하는 것이 인류의 기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빙하기는 남북극이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아마 전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후가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찬 공기를 밀어내므로써 이번에 텍사스 같은데 그때 뭐 난리가 눈 난리가 나고 그랬죠. 하여튼 그 남북극이 확장되는 현상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빙하가 덮이는 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 성캄브리아기 때는 지구 전체가 소위 그 스노우볼 얼음으로 덮인 적도 있었지만 11,700년 전에 끝난 최후의 빙하기 때는 그 빙하기가 거기 지금 남아있는 빙하기 흔적은 대부분 그때 빙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빙하기 흔적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많이 지웠기 때문에 그 최후의 빙하기 때는 적도에서 남북 위도상으로 한 30도에서 40도까지 빙하가 덮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빙하기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얼음으로 다 덮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도로 따져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가 북위 49도거든요. 여기는 빙하가 한 2km 정도 쌓였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게 되면 워싱턴 주라든지 워싱턴하고 오레곤 주 그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충 그 경계까지 빙하가 덮였어요. 그러니까 적도 가까이 가서는 덮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저는 학생들 데리고 지질 탐사를 뭐 수없이 많이 가보면요, 뭐 그 빙하가 지나간 흔적은 넘칩니다, 그냥. 바위가 마모되거나 긁힌 흔적, 빙하의 침식 장벽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그 형상의 바위, 뭐 빙하의 끝이나 주변에 퇴적된 빙퇴석, 독특한 빙하 지형 인그 빙태구 같은 거 엄청나게 많고 특히 그 로키산맥 가보면요, 뭐 알프스가 그렇듯이 로키산맥도 전체가 다 빙하 지형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프레이저 밸리인데 이 프레이저 밸리 자체가 빙하 계곡이에요. 빙하 걸러가면서 남긴 빙퇴석, 범람원, 이 플랫 플레인 이걸 날마다 보고 저희 집도 그 범람원 위에 플랫 플레인 위에 세워져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을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저희 베링기어라고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한 150m 낮았기 때문에 거기가 육지로 건널 수가 얼음도 얼었지만 이렇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분명하고요. 증거가 분명하고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를 걸쳐가지고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이 지나온 그 통로도 자세하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소위 빙하기가 끝나면서 신석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빙하기는 구석기 시대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죠.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중 동굴이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으로 몇십 미터 내려가서 그 수중에서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벽화도 남기고 사람들이 불도 피우고 하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과 같이 잠수 기술이 발달하고 잠수 장비가 있는 지금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한 40m 물속에 있는 굴 입구인데 그 입구가 과거에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그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불도 피우고 또 그 동굴 벽에 무슨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했던 겁니다. 이건 다르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 막세이유 인근에 있는 코스크 동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요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졌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생대를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이제 신생대는 지금은 한 3개로 근래 요새 국제 지질연맹에서 조금 약간 나눈 것을 옛날 같으면 제3기, 제4기 했는데 지금 제3기를 2개로 나눕니다. 신제3기, 고제3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현재 지질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연대를 한번 보시면은
중생대가 끝난 것이 대개 한 6,600만 년, 과거는 6,500만 년 했는데 약간 지금 좀 중생대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쭉뭐 팔레오세, 에오세, 홀리고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쭉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은 제4기 플라이스토세, 우리가 흔히 홍적세 혹은 갱신세라고 부르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석기 시대하고 거의 겹칩니다. 요 지금 지질 시대하고 소위 우리 문화사적인 그런 인류학적인 그런 시대,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여기서부터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 나중에도 조금은 틀릴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게 되면은 약간은 연도가 조정은 되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플라이스토세, 홍적세입니다. 홍수에 의해서 퇴적된 세죠. 이 플라이스토세는 지질학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시기가 우리 인류의 기원하고도 제일 가깝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 일어난 그러한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오늘날 산업적인 측면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에는 이 홍적세, 플라이스토세를 한 180만 년 전으로 잡았는데 근래 특별히 탄자니아에 있는 올드바이 계곡의 연대를 기초로 한 것인데 근래에는 258.8만 년, 약 한 260만 년으로 지금 확장되었습니다. 258.8 하면 유효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올드바이 계곡입니다. 제가 올드바이 그 탐사 갔을 때 찍은 밑에 사진은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해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더 늘어났죠. 현재 그 258.8만 년부터 11,700년 요 사이가 우리가 플라이스토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시기가 구석기 시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석기가 올드바이 계곡에서 나온 석기입니다. 여기에 그 구석기 전기에 나왔던 가장 그 원시적인 석기라고 하는 올드바 석기, 올드바이 계곡의 석기다. 올드파인데 사실은 그 누가 신문 기자가 그 잘못 송골하는 바람에 올드바이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올드완 석기라 가장 원시적인 석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또 하나 그 세 번째, 첫 번째는 연대 문제, 두 번째는 지질 시대 문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생물 종의 변이의 한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생물학에서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학물을 고생물학이라 그러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생종,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생물 종은요, 멸종한 종을 99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밖에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은 거의 99% 이상이 멸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역사를 얘기할 때 멸종의 역사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우리가 현존하는 그 생물들보다도 화석으로 나오는 생물들이 훨씬 다양합니다. 과거 생물들이 무지하게 풍성하게 종의 그 다양성 아주 그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이의 폭도 상당히 넓었고요. 우리가 요 지구 역사에서 일어났던 생물 멸종의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중객변 창조론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한 번만 다 멸종했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죽은 그 엄청나게 여러 차례의 그 대격변,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격변이라 그러고 생물학적으로는 대멸종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그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데이 에이지, 날 시대의 이론 혹은 뭐 다중격변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죠. 우리가 근래 그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생물종의 변이가 무한할까?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공통조상에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의 모든 이 다양한 현재 우리가 확인된 생물종만 지금 200만 종 그러죠.
동물 뭐 150만 종, 식물 50만 종, 200만 종 얘기한 이 다양한 수백만 종에 이르는 생명체들이 아주 간단한 생명체로부터 무한한 변이를 해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선택에 의한 신종이 출현하는 것이나 또 멸종하고 혼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위적인 선택, 우리 흔히 품종 개량 다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리고 그 오늘날 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도 나와요. 나오고 눈에 보죠. 보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백만 종의 생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물종의 변이는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해서 창조의 유연성이라는 이 말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생물 창조에서 그 유연성이 있는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다양한 변이 즉 소진화는 지금도 명백히 그리고 상당히 넓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진화의 범위는 단지 종내에 머물지 않고 제가 인류에 기원할 때는 속이라고 하는 요 속, 계문 과목 과속종 할 때 과속종 할 때 속과 같은 상위 분류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나. 어떤 것은 사람은 저는 속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생물은 아마 조금 더 상위 분류 단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창조의 유연성이란 말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창조의 유연성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진화 100%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까지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너무 오늘 우리가 과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 과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종의 변이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이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중격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제 책을 요걸 가지고 책을 따로 읽거나 제가 다중격변 창조론의 그 책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우리 지구 역사에서 보면 뭐 작은 격변은 로컬 그 격변들은 뭐 무수히 많았고요. 전 지구적인 멸종이 일어났던 그런 격변만 해도 한 최소한 5번 이상 일어났다고 보고 지역적인 뭐 격변까지 잡지만 뭐 수천 수만 회가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물들 99% 이상의 생물들이 멸종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과거에 한 차례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고 그 외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팩트에 맞지 않는 거다. 명백한 팩트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일 것을 다 창조하셨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99% 다 죽일 거를 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는가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지질학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99% 이상은 멸종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는 과학적인 증거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인류의 이 인간도 조금 더 저기서 이제 유인원도 변이가 무한한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유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침팬지 유전자가 뭐 98% 혹은 98.5% 이상 같다. 그러니 사람이 침팬지와 공통조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책에서 인류의 창조와 역사적 아담에서 아예 한 챕터를 내가지고 오늘 그 유전적인 유전자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쉽게 사람이 마치 그 침팬지로부터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논의를 제가 이 책에서 한 챕터를 내 가지고 자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DNA 염기 세율의 2%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염기 세율을 다 풀었죠. 한 30억 쌍 정도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30억 쌍에서 사실 2%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DNA 염기 세율을 침팬지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98.5%가 아니라 제가 본 그 문헌들에서는 한 88%에서 99%까지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수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일반 잡지에다가 대중들이 보는 데다가 98.5%가 같으니까 같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우리가 유인원에서 모든 유인원들과 같은 common ancestor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담, 우리 오늘 아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아담은 사람 속에 속하는 다른 유인원의 변이 한계,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flexibility of creation, 이 내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진화 계통수는 어떤가? 사실은 현존하는 침팬지나 보노보는 침팬지 일종입니다. 조그만 피그미 침팬지 택인데 보노보, 그다음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존하는 유인원들 중에서 사람하고 제일 가깝다고 이제 진화적으로 가깝다고 보죠. 하지만 고인류학자들, 고생물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는 분들을 고인류학자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유인원들, 현존하는 그 고릴라, 보노보, 오랑우탄 이런 게 아니면서도 호모사피엔스도 아닌, 그러면서도 사람 속에 속한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던 뭐 네안데르탈인이 혹은 뭐 하이델베르그 원인이 북경인 이런 게 다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그 화석들을 보게 되면은 오래된 화석들이어서 조각으로 발굴되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홍적세 후기,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발굴되는 사람 속 그 화석들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화석이 아니라 유골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 아니고 뭐 149씩 발견이 되니까요. 이러한 그들 중에는 보면요, 이게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현존하는 유인원도 아닌 그런 화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들은 아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도대체 뭐냐? 특별히 수많은 그 화석들이 발굴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치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두개골 용적, 내부 용적 이걸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족 보행, 그러니까 사족 보행이 아니라 이족 보행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척추의 모양, 사람은 이제 S자인데 다른 유인원들은 C자형입니다. C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 뭐 여러 해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혼자 내린 것은 가장 사람의 기준으로서 적절한 것은 도구 사용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주 간단한 건 자연에 있는 가공하지 않은 도구 말고 가공해서, 예를 들면 석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게 가장 사람됨에 적어도 학문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호모속, 계문, 강목, 가속종, 과속종 할 때 속 중에서 호모속에 속한 그러한 그 화석종들은 다 이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속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인용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것은 이쪽은 물론 진화론적으로 그린 겁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이제 한 뿌리, 여기서 소위 그 계통수인데요. 여기 보면 한 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다가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에이스라는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오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 것이 호모 하빌리스, 도구인간, 호모 에르가스트, 호모 뭐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 그 다음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하이델베르그 원인 하다가 끝에 가서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등등 나오다가 지금 우리까지 왔다. 요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요게 이제 그 선을 쭉쭉 껐는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전체를 가지고서 호모 속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하는 거는 다른 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는 서로 진화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이것이 호모 속에 속한 아마 이들 중에서 아마 아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구 사용은 사람 말고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는 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처럼 돌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다듬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 열매 같은 거 깨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데서 던져가지고 밑에 바위에 부딪히게 해가지고 깬다든지 이거는 좀 놔두고 그런 건 지금도 있습니다. 까마귀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카카 원숭이라는 것은 실제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뭘 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최근에 연구된 결과를 보면 카푸친 원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진보된 그런 도구 사용을 보여준다. 뭐 그런 제가 최근에 그 보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쭉 볼 때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석기 시대를 이제 그 제일 왼쪽에 칸은 지금 지질 시대고요. 그다음 거는 지질 시대 말고 이제 도구를 가지고서 나눈 연대를 보게 되면은 플라이스토세 홍적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신생대입니다. 다 신생대 일부지요. 석기 시대는 대개 한 258.8만 년, 약 한 260만 년부터 시작해서 5,000년 정도까지를 5,000년이니까 이제 BC 3,000년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AD 2,000년이니까. 요거는 석기 시대인데 요 석기 시대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260만 년에서 11,700년, 뭐 12,000년까지 요걸 갖다가 구석기 시대라 그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00년 정도까지를 신석기 시대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에서 거의 99% 이상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나머지 1% 조금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석기가 원체 길기 때문에 구석기는 여러 개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전기 구석기 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누고 또 그것도 또 자세하게 나눕니다. 자세하게 나눈다는 말은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요거 이제 이 표준적인 제가 연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전기 구석기가 안 보이고 바로 중기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청동기 없이 철기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청동기 전에 무슨 동기가 있다든지 이런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표준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난 그 홍적세, 플라이스토세 동안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도구를 가지고서 나눈 시기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석기들인데요. 뭐 제가 이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락을 모여서 이루면서 사람들이 수렵 채집 경제를 하게 되고 돌로 혹은 뼈를 가지고서 나무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석기가 점점 그 오래된 그런 오래된 데서부터 최근 올수록 석기가 더 정교해지고 소위 새석기 아주 그 섬세한 그런 석기들이 등장을 하게 나중에는 소위 흔히 말하는 신석기, 마제석기, 간석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때 살았던 호모 속에 속한 그러한 그 종 중에서는 호모 하빌리스 도구인간, 우리말로 도구인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도구를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석기의 대표적인 한 그 호모 속에 속한 사람이죠.
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았던 가지고 살았던 건 석기. 일단 직립 원인 호모 에렉투 이것도 역시 호모 속에 속한 한 종이죠. 네. 어디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생각하실 때 그 석기가 어떤 분은 이걸 좀 자세히 보지 않게 되면은 아니 그 자연에 그냥 존재하는 돌들 중에서 뾰족뾰족한 게 많은데 그게 꼭 도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해 전에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굴지 같은 데 가서 필 취입을 하면서 박물관을 무수히 많이 다녀보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석기를 만들어 보면서 이 석기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저희 집에도 망치 같은 거 좋은 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잘 깨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런 연장이 없이 돌과 돌을 부딪혀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돌에 일부러 석기를 만들어서 파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만드는 분들도 지금 우리가 발굴되는 석기보다도 더 잘 만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석기가 만들기 조금만 잘못 깨게 되면 엉뚱한 데로 막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석기를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은 자연에서 그냥 뭐 높은 데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깨졌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고인류학자들을 전문성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배운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바입니다. 크로마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류 진화 개통수에서 과연 현생인류와 현생유인원은 공통조상에서 출발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스트랄피테쿠스로부터 이렇게 호모 속하고 오스트랄피테쿠스 속하고 갈라지는데 그것은 거기는 그렇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성경에는 석기 시대라는 말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석기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대표적으로는 창조과학자들인데 그분들은 그럼 석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석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석기가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석기 시대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 때 대홍수 직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지표면이 다 피폐하게 되었는데 방주에서 노아 홍수 때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이 홍수 전에 있었던 찬란한 문명으로 돌아가는 몇 달 혹은 몇 년간 잠깐 일종의 징검다리처럼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과도기적인 시기가 바로 석기시대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가는 데만 해도 그게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요. 몇 년도 안 되고 몇십 년, 몇백, 몇천 년이 걸릴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가 없었다. 석기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달 혹은 몇 년간 잠깐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다. 그거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특히 석기가 발달하는 걸 보면요. 석기가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에 따라 가지고 석기가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보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도완 석기 같은 아주 구석기 전기 석기 아주 단순하고 그런 게 나오다가 구석기 전기에서도 전기의 후기 쪽으로 가면서 아슐 석기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양날 도끼 그게 나오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지금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렵습니다. 그 뒤로 가면서 석기가 발달한 걸 보면은 석기가 그게 갑작스럽게 확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 따라 가지고 대충 이렇게 나누죠. 이건 또 약간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석기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동기 동기가 없는데도 있고 청동기, 철기 최근까지는 우리나라에 청동기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청동기가 있는 쪽으로 이제 또 다시 유품이 나와서 지금은 우리 한반도도 지금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고 지금 그래 보죠. 철기 시대 이렇게 대충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자니아 올드바이 계곡에서 발견된 올드완 석기, 구석기 전기의 대표적인 그런 돌. 저희가 발굴지, 요거는 진잔트로푸스라고 오스트랄피테쿠스 일종인데요. 그걸 발굴한 올드바이 계곡 가이드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석기시대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석기시대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것은 성경이 없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그 문화 인류와 교과서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다 쓰려고 하면 성경이 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두꺼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생전 성경 읽도 못하는 겁니다. 몇만 페이지 되는 책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아슐 석기, 아까 아슐레안 석기라고 이 생 아슐이라고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이게 처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슐 석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기 구석기 것인데도 전기 중에서 후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그 약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샤프한 그런 엣지가 생기고요. 이런 걸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그냥 할 수 없다. 한국에도 아슐령 석기가 나옵니다. 뭐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그레그 보웬이라고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 하나가 자기 한국인 애인하고 같이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 친구가 원래 인디애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서울대학에서 가서 연구를 해서 한국에 그런 아슐석기가 있었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 소위 그 이쪽 동부아시아 쪽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게 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들었죠. 그 뒤로 곳곳에 뭐 공주도 뭐 석장리 선사유적지도 있고요. 지금은 한국에 몇백 군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에, 북한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전 용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구석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석기시대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해서 석기시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요, 성경관을,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언제 살았을까? 이제 오늘 제가 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3장, 4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사람이란 말이 이제 아담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1장에서는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2장, 3장 가면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2장에 가게 되면 아담이란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2장은. 그리고 그를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때 석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되고 4장부터 이제 가인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장,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은 다른 아담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좀 대담하게 제시를 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2장, 3장의 아담은 아마 전기 구석기 혹은 구석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의 아담은 이제 4장의 아담의 그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아주 전형적인 신석기 혹은 신석기 후기, 청동기 초기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은 아마 그 신석기 혹은 청동기 시대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그래서 아담을 2장과 3장의 그 아담과 4장의 아담을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나오고,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4장 내려가다 보면 각종 동철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혹은 악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아주 티피컬하게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담 4장의 아담에 와서는 일단 농사를 지었다는 거, 그 목축했다는 이 자체가 신석기의 특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4장의 아담은 분명히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맞는데 2장, 3장은 이제 조금 이제 훨씬 전에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유전학 지난주 한 10년, 15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발달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출발은 이미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버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오늘날 고유전학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현재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스반테 페보라는 사람. 스반테 페보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고유전학에 특별히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소위 유전자 채취해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아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연구가 나오면서도 적어도 지난 한 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의 화석에만 의존하던 그 연구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저도 지금도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2016년, 17년 연구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 전에 화석만 가지고 연구하던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 페보 팀이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소위 핵유전자를 갖다 연구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걸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2%, 4% 정도 섞여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 2018년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놔두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은 누군가? 이제 우리가 이름 혹시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지금 미국의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미국의 국립연구소 중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연구소예요. 지금 처음 디렉터하는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스는 아주 복음주의 크리스찬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은 개인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10 내지 15만 년 전에 1만 명 내외의 일종의 유전적인 집단만 존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집단만 존재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아마 저는 개인이다. 개인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3장, 4장에 나온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는 적어도 신학적으로 특별히 구성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서 출발한 걸 보게 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지금 지도가 아프리카가 왼쪽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가 어딘가 생각하시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아프리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바다 건너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가게 돼. 요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추측한 소위 인간의 이동 경로입니다. 현생 이주 경로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고유전학을 가지고서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는데 한계가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5만 년, 제가 최근에는 한 10만 년 가까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지금 읽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도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니까 좀 요약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과학적 연구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오늘날 방사성 연대 측정한 거 더 이상 그러니까 가지고서 논쟁하면 안 된다. 빙하기나 지질 시대 부정할 수 없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존재했다는 거, 그다음 석기가 존재하고 각종 도구가 점진적으로 발달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멸한 각종 호모 속에 여러 가지 유인은 화석 그리고 나중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 특별히 유인원과 사람 사이의 DNA의 유사성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고등한 논리적 추론과 더불어서 독특한 지적, 영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그다음 여러 가지
도구 사용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을 지니고 있었음도 부인할 수가 없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여기 대략 과학적인 연구를 요약한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이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유인원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창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유전자 98%는 조금 이제 좀 환상이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사람을 창세기 2장 3장의 사람을 4장과 같은 인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4장의 사람은 분명히 그게 신석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만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고인류학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26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12,000년까지 있었던 구석기 사람이 있는데 구석기 사람 전체를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히 말하는 소위 선 아담 인류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로마서 5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연대기적으로 뭐 30만 년, 40만 년 그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과 5,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목축했다, 농사를 지었다, 악기를 만들었다, 뭐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무슨 악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몇십만 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10,000년 이내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모든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든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둘 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조금 실용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담을 2장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을 나누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제가 말씀을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할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지적인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나 학문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은 만일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일어날 수 없다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진술이 아니라 자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아주 퍼지한 그런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역사성, 아담이 실제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한 500년 이상 동안에는 뭐 거의 어느 교파 관계없이 가톨릭까지도 아담은 가상적인 존재 혹은 유비적인 존재 혹은 요즘 뭐 학습 모델이다 뭐 그런 말 쓰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게 컨펌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일치론적 해석은 창조과학적 해석인데요. 이 창조과학적 해석은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과학을 근래 고유전학 연구라든지 혹은 고인류학 연구 결과를 딱 갖다 대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과학적 해석은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태도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유신 진화론을 성경이 지지하는가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무호성하고 성경의 무호성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회장을 했던 브루스 월키가 한 얘기인데요. 성경 해석의 무호성과 성경의 무호성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해석은 무오하다. 뭐 그렇게 교만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는 무오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내가 무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서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역을 제가 한 것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가 진리일까 뭐가 사실일까 찾다 보면은 까딱하면 우리가 서로가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특별히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